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방을 구입해서 자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계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유용한 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생활 법률 소식 마련했습니다. 계약은 처음이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계약 방법을 알려주실 미모의 김수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수지 변호사입니다. 네, 뭔가 네.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무슨 첫 소리세요? 번째로 네.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 보면은요 하루를 할 수도 있고 며칠을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단기간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이것부터 궁금증을 풀어주시죠. 당연히 하루를 하더라도 그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루를 근로하시게 되시면 뭐 하루 1급으로 뭐 10만 원을 줄게라고 했는데 실제로 5만 원을 주는 경우 그럴 때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라고 말을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루를 일하더라도 며칠을 일하더라도 계약서는 꼭 필수로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시급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둔 경우,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도 휴게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근로시간을 이렇게 법에 미달하는 그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근로기준법상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만큼은 주세요라고 사업주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급을 구두상으로는 1시간당 2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1만 원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근로계약서에 실제로 이렇게 1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보면은 청구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구두상으로 계약한 부분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분하고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휴 수당을 받는 조건이 있을 텐데요. 뭐 일하는 시간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회초년생 분들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주휴수당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로하자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시간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 시간을 모두 개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서 일단은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을 전부 다 개근해서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2022년도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급여 명세서에 내 급여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또 아까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게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주휴수당이나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퇴직금, 뭐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네. 그렇지 않다라고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들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 급여를 주지 않겠어. 아니면 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라는 것을 해야 되고 네. 그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에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지만 즉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저 당장 내일 그만둘래요라고 해도 사실은 페널티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지금까지 밀린 급여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주들이 종종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카페 아르바이트예요. 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한 이거를 손해의 액수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게 돼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그만두면 뭐 사업주가 불편할 뿐이지 그걸 상대로 뭐 협박을 한다거나 불이익을 네네. 준다거나 그건 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일하다가 나 다쳤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네네. 산업재해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나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이제 좀 불분명한데 아르바이트는 보통은 단기 계약직 그리고 비정규직, 임시 근로자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당연히 하루를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1일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근무를 하시다가 좀 다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주에 당당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네. 퇴사한 이후에라도 내가 근무하다가 다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퇴사 이후에라도 가능하니까요.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다치면 안 되겠지만 다치셨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뭐 이제 새학기가 되면서 자취방 구하고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뭐니 해도 이제 부모님과 자취방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네,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자취방을 구하시는 분이라면 네. 어떤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데요. 네. 뭐 보증금 액수가 뭐 이렇게 크지 않다면 뭐 크게 위험하지 않겠지만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1,000만 원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미리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실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나와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리고 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아닌지 이런 네네.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꼼꼼하게 살펴봐 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가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어떤 설명을 잘 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게 아니냐라고 네. 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 위험 부담을 줄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회 초년생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고 그렇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봤을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해라 하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다면 뭐 중개사분께서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겠지만 직접 계약을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 등본 견본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네.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발급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네.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발급 받으실 수도 있고 네.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잡지 써져 보시면 있군요, 위에. 네, 여기 주소가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 뒤에 보시면은 이제 뭐 근저당권 설정된 내역도 이렇게 나타나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다. 그런데 여기 근저당권이 8억이 잡혀 있다. 네. 그런데 내 보증금은 5억이다라고 하면 이게 초과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전액
환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딱 쓰실 때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등기부 등본상에 여기 소유자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러 이렇게 계약서를 쓰러 나온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지 그래서 신분증을 이렇게 받아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혹시라도 대리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위임장을 꼭 가지고 왔는지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부동산 소유자의 계좌번호가 잘 기재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회 초년생 분들이시면 제 자금 여유가 충분치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거를 마련해서 잔금을 치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도가 안 나와서 전세자금 대출이 내가 생각한 만큼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면 가장 좋아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금은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두시면 혹시라도 잔금 지급기일에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이제 감수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약으로 꼭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서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구두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계약 파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해드릴게요. 네. 뭐 매트리스, 가전제품 새로 바꿔줄게요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두지 않았고 만약에 입주 날짜가 됐는데 도배나 장판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임대인이 안 해주는 상황이면 사실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도배나 장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 집이 살 수 없는 집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또 계약 파기를 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꼼꼼하게 기재를 해두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지만 이제 도배나 장판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뭐 장판이나 도배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 없는 정도이다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있어요. 이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벽지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거나 또 벽지가 벽지나 장판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도저히 그 집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을 이렇게 수선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라 하면서 뭐 방을 빼라고 한다. 뭐 이런 좀 황당한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이제 원래 기존 이제 소유자가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한다거나 네. 뭐 보증금을 높여달라고 한다거나 월세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런데 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집 소유자가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바뀐 뭐 집 건물 주인이 월세 좀 높여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방을 바로 빼달라, 보증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요거는 사실 부당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전 소유자의 임대인의 지위가 현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 오히려 이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신용도를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임대인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그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세입자는 이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다행이네요. 그럼 그렇게 잘 생활을 하다가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 보증금은 100% 회수가 되는 건지 혹시 다 못 돌려받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게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은 연체 차임이나 그리고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훼손, 그러니까 뭐 벽지나 도배가 이렇게 막 심하게 훼손됐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 대한 모든 이제 채무를 담보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목적물을 이렇게 부동산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도배나 장판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또 차임도 밀리지 않도록 하시면 나중에 보증금을 전액 환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계약 관계 저희가 오늘 생활법률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